전쟁과 평화 속에 그 세 명의 남자 주인공을 이제 톨스토이의 세 자아다. 그렇게 이제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이제 주인공, 첫 번째로 얘기할 인물은 안드레이 볼콘스키입니다. 맨날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제가 안드레이의 부칭을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낭만과 환멸이다. 비극적 주인공으로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됐으니까 구성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창조됐으니까요. 이미 소설이 시작될 때 안드레이는 이미 권태와 환멸에 절어 있어요. 근데 권태보다는 환멸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상태로 나오는데, 환멸에 전 이런 인물이 미학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다? 미모와 돈입니다. 잘생겨야 돼요. 못생겼는데 환멸. 그거는 이제 소설의 주인공으로 독자를 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찌질이 이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모와 이 부가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늙었는데 잘생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모 옆에는 항상 젊음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볼콘스키는 볼콘스키 집안의 이제 장남 볼콘스키 젊은 공작인데, 아버지는 노 볼콘스키 공작입니다. 그는 이제 루이스의 고리, 직역을 하자면 맨머리 산인데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여기에 이제 영지가 있는데 일찌감치 전개해서 은퇴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집안이 되게 좋아가지고 전쟁 나고 하면서 꾸투조프한테 이제 친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 내 아들이 이렇게 가니까 좀 잘 부탁한다 이런 거고, 말하자면 현직에서 이미 물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이제 공작이고요. 마누라는 빨리 죽고 아들 하나 이제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가 되게 박색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에 진짜 생각하는 건 돈밖에 없는 바실리 공작이 자기 아들 아나톨, 되게 사고를 많이 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신부감으로 마리아 볼콘스카야를 점찍고 루이스의 고리까지 친히 옵니다.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하는, 물론 편지 보내고 등등등 허락을 구하고 해서, 그 정도로 말하자면 아직까지 재산과 명망과 뭐 이런 게 있는 아주 훌륭한 집안. 아무튼 이제 어마어마한 집안의 이제 장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시골 영지를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데 약간은 유배 생활 느낌도 나지만, 이건 자발적인 그런 이제 유배 생활이니까 되게 이제 저는 분위기가 좋게 그렇게 읽었고, 개인적으로 전평을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이 할아버지 공작이에요. 어릴 때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제 톨소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답지 않게 좀 히스테릭하고, 그 다음에 좀 외골수고, 취미도 되게 지적인데, 그러니까 맨날 보면 뭐 만들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수학적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야 그냥 이런 사교계 청년의 삶을 살지만 딸이 예쁘지 않으니까 무도회 사교계 이런 데 잘 안 나가고 혹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시골에 있으니까 딸한테 뭐 가우스의 정리 막 이런 거 가르쳐요, 마리아 볼콘스카야한테.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러시아 사회, 19세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20세기였으면 마리아도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아무튼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퇴직한 이런 이제 공작, 늙은 공작 집에 이런 조용한 분위기에 이제 젊은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근데 소설이 시작할 때 이미 환멸에 절어 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환멸에 절어 있냐? 환멸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랑이에요. 여자고 결혼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 젊은 날에, 지금도 젊지만 이제 독신이었을 때, 총각이었을 때 리자 라는 이제 여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프랑스어 리즈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예뻤던 걸로 나와요. 이제 사교계의 총아였던 걸로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나톨이 또한 리즈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귀족의 젊은 총각들은 다 리자를 사랑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볼콘스키가 뭐 외모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공작이니까 제일 높잖아요. 바실리도 공작이긴 하네요. 아나톨도 공작의 아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리즈랑 연결이 됐나 봐요. 사랑하던 여자를 손에 넣어서 가정까지 꾸렸는데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게 환멸에 절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배가 남산만합니다. 그럼 곧 이제 아이까지 태어나는데 곱절로 행복해야 되는데 곱절로 불행해요. 그래서 소설이 처음 시작될 때 안드레이 볼콘스키가 피에르를 만나가지고, 피에르, 넌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이란 정말 환멸이란다. 뭘 한다 이렇게. 자, 바로 이 대목. 낭만주의 비극의 전형적인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안드레이 볼콘스키가
환멸을 느끼는 대상이 이념이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서 이미 전쟁과 평화도 가정소설, 사회소설 이미 이제 예견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소설도 아니고 심지어 이거는 뭐야. 완전 그냥 가정소설인 거죠. 근데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의미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지라 결혼 이런 게.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콘스키가 이 괴로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이제 하면서 출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볼콘스키는 1번, 2번 전쟁에 다 참전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번 1805년 전쟁, 그 아우스트리츠 전투에 이제 참전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죽지 않아요. 살아 돌아옵니다. 근데 막 거기 막 저기 나간다고 하니까 막 마누라 울고 불고 내가 지금 애 낳을 때가 됐는데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고 마리아도 오빠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나려고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하게 이제 떨치고 가버려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남자들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또 그대로 또 그들 나름의 당연히 고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남주들의 입장에서 이제 기술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래요. 30대 장년 톨스토이가 20대 청년 톨스토이의 심정을 그때의 어떤 정신적인 흐름을 기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안드레이를 통해서. 그래서 자 이제 전쟁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위대한 순간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지 않아요 이번에는. 근데 이 위대한 순간이라는 단어는 20대의 다시 헝가리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이제 그 문학 평론가, 비평가, 사상가인데요. 마르크스주의 비평가, 사상가인데요. 루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잘 안 읽겠지만 저는 93년도에 기숙사에서 지금쯤 됐던 것 같은데 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회를 갔는데 선배들이 다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오면 또 문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루카츠의 소설의 이론 같은 거를 읽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숙사에서 열심히 읽었는데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많은 작품들이 언급이 돼요. 그게 이제 청년 루카츠가 쓴 정말 불세출의 진짜 불멸의 걸작인데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레퍼런스도 많이 봐야 되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쉽게 말을 못 내뱉는데 특히나 책을 쓸 때는 지금 말은 또 이렇게 떠들어도 근데 그 루카치가 젊어서 썼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짧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치 아포리즘을 던지듯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돈키호테도 나오고 뭐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도 나오고 그 전형적인 환멸의 낭만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를 근대 소설의 전범으로 언급을 합니다. 러시아 문학 중에서는 곤차로프의 오블로모프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제가 러시아 명작에서 한 번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길기도 길고 다른 작가도 읽을 게 많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작품이 언급이 되고 그 소설의 이론이 되게 얇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이 도스옙스키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소설이 그 근대 소설, 근대의 장르로서의 소설의 전범을 제공한다면 도스옙스키의 소설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식의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래서 더 매력적인 말을 한마디 탁 던지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더 멋진 걸 써주리라 하고 이제 끝나지만 이후에 이제 루카츠가 쓴 저작에서 우리가 그보다 더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사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네요.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그 뒤로 몇 자 썼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 읽어봤는데 극히 막시즘적인 그런 경량성이 높은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제 루카츠가 얘기한 그 대목이 제가 이제 대학 때 읽고 그 이후로도 톨스토이 논문도 한 두어 번 쓰고 레퍼런스도 막 뒤지고 이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제가 세 번째 쓰네 매력적인 틀을 제공하는 건 역시 루카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가 또 오래 살게 되잖아요. 진짜 청년 톨스토이, 장년 톨스토이, 중년 톨스토이, 나중에 노년 톨스토이까지 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위대한 순간 우리가 이걸 다 겪게 되는데 이거를 겪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위대한 순간 이후에 살아남았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환멸 이후의 삶이라고 해도 되고요. 도스옙스키식으로 말하자면 허무주의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일 죽을 건데 내가 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열심히 살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도스옙스키식인 거고 톨스토이는 이제 그거를 허무주의보다는 요런 식의 어떤 위대한 순간 요런 개념으로 이제 푸는데 그거는 열애아웃 다 죽음의 체험이에요.
좀 도스토옙스키랑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네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바깥에서 보면 영미 문학이나 프랑스 문학이나 라틴 아메리카 문학, 저쪽에 스페인어권 문학이나 이런 걸 하다가 또 러시아 문학을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도토리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 보시면 볼콘스키가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볼콘스키가 1차 전쟁을 나갈 때의 기분은 그 까자키라는 소설이 있어요. 까자크 사람이라고. 여기 이제 올레닌이라는 젊은 청년 장교가 나가는데 이 녀석이 룰루랄라 카프카스 갈 때 기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지순례 가듯이, 약간 산책 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근데 군인이 또 필요했던 때니까 갔습니다. 갔다가 싸우다가 이제 죽을 뻔하게 돼요. 그래서 버져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지나갑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번역본을 보시면 됩니다. 1권에 682쪽, 683쪽인데 민음사본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죽음이 있군. 나폴레옹은 볼콘스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드레의 공작은 그것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며 그 말을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폐하라고, 그는 나는이 아니고 그는, 그러니까 볼콘스키를 말하죠. 그 말을 한 사람이 폐하라고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마치 파리가 붕붕거리는 소리를 듣듯 그 말을 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고 머리가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소설에서. 여러분도 힘이 들 때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가득한 이 뿌연 하늘. 근데 여기서 이제 파란 하늘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폴레옹, 그 영웅 나폴레옹이고 안드레이는 굉장히 나폴레옹을 동경해 왔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동경해 왔던 이 나폴레옹도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는 저 높고 무한한 하늘과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일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이거예요.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 무력함, 하찮음 이런 것들 톨스토이 소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비교적 영웅적인 캐릭터로 설정된 안드레이 볼콘스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 자연이라는 건 진짜 일본 자연이에요. 일본 자연. 그러니까 네이처에서 네이처 자연 꽃 피고 뭐 이렇게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일본 자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이처에 또 두 번째 자연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인간 본성인 거죠. 근데 요것도 톨스토이 소설에서 결코 무시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갖고 타고나는 본성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요게 이제 계몽주의 화두였는데 루소나 이런 도스토옙스키도 루소를 좋아했지만 심지어 아주 많이 좋아했지만 고백록 이런 것들 톨스토이도 자기식으로 굉장히 그 루소를 이제 이렇게 루소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네이처 이 본성은 교육이나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사회제도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면은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히 범죄자 영혼을 타고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는 대목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말년에는 진짜 많이 했었고요. 젊어서부터 또 한번 이렇게 집에 내려오면 이런 류의 계몽 활동들 있죠. 각종 여기는 문맹 퇴치 운동이지 문맹 운동이 아니라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주로서 농노들하고 어떻게 접촉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도하고 할지 말싸우기도 하고 왜냐면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뭐 지주를 속이려고 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말년에 가서는 독본 이런 것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두 번째 네이처도 분명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제 이게 발휘되는 부분은 어쨌거나 사회라고 톨스토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의 공작이든 누구든 얘들은 다 평민이기 때문에 사회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아무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전부 다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도 하려고 하고 뭐 실패도 하고 심지어 안나 까레니처럼 불륜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공이 아우르는데 이 안드레이의 경우 진짜 톨스토이가 아낀 이제 주인공인 것 같은데 자연 특히 이제 하늘 이거를 보면서 이제 위대한 순간을 이렇게 만끽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죽이냐 살리냐인데